노년을 지혜롭게 실버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나는 나름 조심해서 말하는데 왜 사람들이 내 말을 불편해할까? 존댓말도 쓰고 욕도 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도 않는데 어쩐지 사람들이 거리를 두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말은 분명 맞는데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더 신경을 씁니다. 이렇게 말하면 배운 티 낸다고 하지 않을까, 너무 편하게 말하면 품이 없어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말을 더 조심하게 되고 어휘를 신중하게 고르고 존댓말을 더 쓰게 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대화는 더 어색해지고 관계는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있습니다. 말이 그렇게 유창하지도 않고 어려운 단어를 쓰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한 사람 말입니다. 존댓말을 완벽하게 쓰지도 않고 목소리가 특별히 부드럽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품위는 말투에 있는 게 아니라 태도에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쓰느냐가 아니라 어떤 자세로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존댓말을 완벽하게 써도 상대를 단정짓거나 비교하면 품격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평범한 말투라도 상대를 이해하려고 멈추고 고마움을 전하면 품격이 느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언제 누군가를 품이 있다고 느낍니까? 어려운 말을 할 때, 격식을 차릴 때,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줄 때입니다. 급하게 조언하지 않을 때입니다. 작은 것에도 고맙다고 말할 때입니다. 자기 힘듦을 내세우지 않고 상대의 힘듦을 먼저 헤아릴 때입니다. 말의 품격은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배운 티 없이도 드러나는 어른의 격, 말투가 아니라 태도에서 빛나는 품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변화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말을 대하는 자세를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달라지고 품격은 저절로 드러납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품격이 느껴지는 말의 태도 3가지, 그리고 농담으로라도 하지 말아야 할 말 3가지입니다. 이 6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내 태도가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솔직하고 진심 어린 이야기를 나누는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상대를 이해하려고 먼저 멈추는 말입니다. 72세 박동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명절에 찾아왔는데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에 회사 그만두려고요.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동수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들은 그 회사를 15년이나 다녔고 직급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동수 씨였다면 바로 말했을 겁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나이도 있는데 이직이 쉬운 줄 아니?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왜 그만둬?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동수 씨는 입을 다물고 잠시 기다렸습니다. 아들 표정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아들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고민했어요. 몸도 안 좋아지고 집에도 못 들어가는 날이 많고 애들 크는 거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면 뭐 하나 싶더라고요. 동수 씨는 여전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달에 작은 회사에서 제안이 왔어요. 연봉은 좀 줄지만 야근이 없대요. 애들이랑 저녁도 먹고.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제야 동수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 많이 힘들었구나. 아버지가 몰랐네. 내가 결정한 거면 아버지는 찬성이야. 건강이 제일이지. 나중에 아들이 동수 씨에게 말했답니다. 아버지, 그날 아버지가 바로 말 안 하고 제 얘기 들어주셔서 고마웠어요. 덕분에 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멈춤이 왜 품격일까요? 우리는 보통 빠른 반응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면 바로 답하고 고민을 털어놓으면 즉시 조언하는 게 능력 있어 보인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관계에서는 정반대입니다. 빠른 반응은 오히려 경솔해 보입니다. 상대방 이야기를 다 듣기도 전에 결론부터 내리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멈춤은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나는 내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싶다. 서두르지 않겠다. 내 말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상대방은 이 침묵 속에서 안전함을 느낍니다. 판단받지 않는다는 느낌, 자기 이야기를 끝까지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적극적 경청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노력은 말이 아니라 태도로 드러납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맞추고 무엇보다 입을 다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을 멈췄다고 해서 대화가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침묵 속에서 상대방은 다음 말을 찾고 있습니다. 동수 씨가 만약 바로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들은 자기 이야기를 다 꺼내지 못했을 겁니다. 아버지는 역시 제 마음을 모르시는구나 하고 입을 닫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수 씨는 멈췄습니다. 그 멈춤이 아들에게 공간을 줬고 아들은 그 공간에서 자기 마음을 다 꺼낼 수 있었습니다. 멈출 줄 아는 말이 가장 품이 있는 말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말을 참을 줄 아는 사람이 더 어른입니다. 빠르게 답하는 것보다 천천히 이해하는 것이 더 큰 능력입니다. 상대방이 말을 꺼냈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3초만 멈춰 보십시오. 그 3초 동안 상대방의 표정을 보고 목소리를 듣고 무엇을 말하려는지 헤아려 보십시오. 멈춤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관심입니다. 나는 내 이야기를 소중히 여긴다는 존중의 표현입니다. 말이 많다고 품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말을 아껴 쓰되 쓸 때는 제대로 쓰는 것, 그것이 어른의 격입니다. 오늘부터 연습해 보십시오. 누군가 말을 걸면 한 템포 늦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말은 무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는 태도입니다. 65세 이경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은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그런 말까지 해야 하나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경숙 씨가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2달 가까이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장도 봤습니다. 경숙 씨는 미안했습니다. 평생 자기가 하던 일을 남편이 하고 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저녁상을 차려왔습니다. 국이며 반찬이며 정갈하게 담아왔습니다. 경숙 씨는 그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회복하고 있어요. 4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당신한테 의지해 본 적이 없었는데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고마워요. 남편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더니 뭘 그런 걸 가지고 당연한 거지 하면서도 귀가 빨개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먼저 물었답니다. 내일 뭐 먹고 싶어? 평소라면 하지 않을 질문이었습니다. 경숙 씨는 느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40년 부부 사이에 새로운 온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을요. 요즘 남편도 조금씩 달라졌답니다. 오늘 집 깨끗하네. 고생했어. 밥 맛있네. 고마워. 짧지만 고맙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숙 씨는 이제야 알았답니다. 고맙다는 말을 아낀 게 아니라 어색해서 못했던 거라는 것을요. 누군가 먼저 시작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왜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을까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거야.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이 필요해?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고마운 마음이 있어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여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에는 마법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을 높이는 동시에 나 자신도 높입니다. 당신이 한 일을 나는 소중히 여긴다는 인정이고 나는 당신의 수고를 알아본다는 존중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겸손해지고 듣는 사람은 보람을 느낍니다. 양쪽 모두 품격을 얻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감사 표현이 관계를 안정시킨다고 말합니다. 감사는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인정받고 있구나. 나는 이 사람에게 소중한 존재구나 하는 확인을 주는 것입니다. 이 확인이 쌓이면 관계는 단단해집니다. 작은 다툼이나 오해가 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숙 씨의 고맙다는 말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당연함을 깨는 용기였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당연하지 않다. 나는 당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남편의 마음을 움직였고 남편도 따라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전염됩니다. 한 사람이 시작하면 관계 전체가 달라집니다. 고맙다는 말은 상대를 낮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하는 사람의 품격을 높입니다. 당연함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태도, 작은 것도 소중히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어른의 격입니다. 배우자가 차려준 밥상, 자녀가 보내온 안부 전화, 친구가 건넨 격려 한마디, 이런 것들에 고맙다고 말해 보십시오. 부끄러울 필요 없습니다. 오랜 사이일수록 더 필요한 말입니다. 우리 사이에 그런 말까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이이기 때문에 더 해야 하는 말입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관계에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오늘 저녁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품격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감정을 숨기지 않고 내 쪽에서 말하는 태도입니다. 68세 윤미란 씨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결혼하고 나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신혼이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딸은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시댁부터 가고 미란 씨 집에는 늦게 왔습니다. 미란 씨는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집간 딸이 다 그렇지 뭐하고 참았습니다. 그러다 딸 생일이 왔습니다. 미란 씨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생일 축하해.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엄마가 해줄게.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오늘 남편이랑 외식하기로 했어. 다음에 갈게. 미란 씨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근데 딸아, 엄마가 솔직히 말할게. 요즘 엄마가 좀 서운해. 내가 결혼하고 나서 연락이 뜸하니까 엄마가 외로워. 내가 바쁜 거 이해해. 근데 가끔은 엄마 생각도 나게 해줬으면 좋겠어. 잔소리 아니야. 그냥 엄마 마음이 그래.
딸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엄마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엄마가 괜찮으신 줄 알았어요. 제가 너무 신경 못 썼네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 아빠랑 같이 계세요. 그날 이후로 딸이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했고 한 달에 한두 번은 찾아왔습니다. 나중에 딸이 말했답니다. 엄마, 그날 엄마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웠어요. 엄마가 참고만 계시면 저는 몰랐을 거예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왜 품격일까요? 우리는 흔히 참는 것이 어른스럽다고 배워왔습니다. 화내지 마라, 속상해도 티내지 마라, 참는 게 미덕이다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참기만 하면 관계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쌓이고 어느 순간 폭발하거나 관계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내 쪽에서 말한다는 것은 상대를 탓하지 않고 내 감정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는 왜 전화를 안 해가 아니라 나는 내가 보고 싶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엄마를 소홀히 해가 아니라 나는 외로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공격받는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엄마의 솔직한 마음을 듣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I 메시지라고 부릅니다. 너는으로 시작하는 말 대신 나는으로 시작하는 말입니다. 너는 틀렸어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꼈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대화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상대방은 변명하거나 방어하지 않고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미란 씨가 만약 참았다면 어땠을까요? 딸은 엄마가 외로운 줄 계속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란 씨는 점점 더 서운해지고 딸과의 거리는 더 멀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란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꺼냈고 그것이 관계를 되살렸습니다. 품격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화가 나도 되고 속상해도 됩니다. 외로워도 되고 서운해도 됩니다. 다만 그 감정을 어떻게 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상대를 탓하며 퍼붓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조심스럽게 꺼내는 것, 그것이 어른의 태도입니다. 오늘부터 연습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때 너는 왜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이래서 속상해라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화났어. 대신 나는 지금 화가 나라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관계를 완전히 바꿉니다. 감정을 숨기지 마십시오. 다만 책임감 있게 표현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품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품격이 느껴지는 말의 태도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상대를 이해하려고 먼저 멈추는 말,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는 태도, 그리고 감정을 숨기지 않고 내 쪽에서 말하는 자세였습니다. 이 3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두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말들은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될까요? 심지어 농담으로라도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그 순간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1번, 2번 쌓이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거리가 생깁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말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농담으로라도 하지 말아야 할 말 3가지입니다. 이 말들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훨씬 건강해집니다. 말을 더하는 것보다 빼는 것이 때로는 더 큰 품격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농담으로도 하지 말아야 할 말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상대를 단정 짓는 말입니다. 73세 조성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성호 씨는 아내와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오래 산 만큼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소심한 성격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결정을 잘 못 내리고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성호 씨는 습관처럼 말했습니다. 당신은 원래 그래. 소심해서 못해. 당신은 사람 안 변해. 평생 그렇게 살았잖아. 농담처럼 던지는 말이었습니다. 아내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뭔가 답답했습니다. 작년에 아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나 복지관에서 하는 서예 배우고 싶어. 성호 씨는 놀랐습니다. 아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호 씨는 또 습관처럼 말했습니다. 당신이 서예를? 당신 성격에 그런 거 안 맞아. 몇 번 하다가 또 그만둘 거야. 당신 항상 그랬잖아. 아내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는 서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 성호 씨가 복지관에 갔다가 우연히 봤습니다. 아내가 서예 교실에서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자기한테 말하지 않고 혼자 등록했던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성호 씨가 물었습니다. 서예 배우고 있었어? 왜 말 안 했어? 아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말해봤자 당신은 내가 못한다고 할 거잖아. 항상 그랬으니까. 그래서 혼자 하기로 했어. 성호 씨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자기가 아내를 얼마나 가둬놨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단정 짓는 말은 왜 위험할까요? 너는 원래 그래. 사람은 안 변해. 항상 그렇지 같은 말들은 상대방을 하나의 틀에 가둡니다. 과거의 모습으로만 상대를 규정하고 변화할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듣는 사람은 나는 이렇게밖에 못하는 사람이구나. 변하려고 해도 소용없구나 하고 체념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말을 반복하면 정말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실현적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너는 못해라고 계속 들으면 정말로 못하게 됩니다. 시도할 용기가 사라지니까요. 반대로 너는 할 수 있어라고 들으면 실제로 해낼 확률이 높아집니다. 믿음이 현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호 씨의 단정은 아기가 없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경험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아내를 과거에 묶어두고 새로운 모습을 볼 기회를 차단했습니다. 아내는 변하고 싶었지만 남편의 단정 때문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 몰래 혼자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정은 이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나는 너를 이미 다 안다. 더 이상 볼 게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계속 변합니다. 70이 넘어서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단정은 그 가능성을 미리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단정은 이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래 알았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어제의 모습이 오늘의 모습은 아닙니다. 당신은 원래 그래 대신 요즘 당신은 어때? 라고 물어보십시오. 사람은 안 변해 대신 당신도 변할 수 있어라고 믿어주십시오. 배우자든 자녀든 오랜 친구든 단정 짓지 마십시오. 농담이라도 하지 마십시오. 그 농담이 상대방에게는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열린 눈으로 보십시오. 매일 조금씩 다른 사람으로 봐주십시오. 그것이 존중이고 그것이 품격입니다. 단정하는 순간 관계는 멈춥니다. 열어두는 순간 관계는 다시 자랍니다. 농담으로도 하지 말아야 할 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상대의 힘들 위에 내 힘듦을 얻는 말입니다. 70세 김윤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며느리가 둘째를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첫째는 4살, 둘째는 갓난아기였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힘들어요. 밤에 애전 물리고, 낮에는 첫째 봐야 하고, 잠도 못 자고, 몸도 안 좋은데 미치겠어요. 윤숙 씨는 며느리를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좋은 거야. 나 때는 애 셋을 혼자 키웠어. 시어머니 도와주는 것도 없고, 남편은 돈 벌러 나가고, 빨래도 손빨래였고, 기저귀도 다 삶아야 했어. 밥도 해야 하고, 시댁 어른들 시중도 들어야 하고, 너는 그래도 남편이 도와주잖아. 세탁기도 있고, 배달도 시켜 먹고, 나 때보다 훨씬 나아. 며느리는 네. 하고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럼 저 할 일 해야 해서 끊을게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처음보다 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뒤로 힘든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았습니다. 윤숙 씨는 나중에 아들에게서 들었습니다. 엄마, 아내가 엄마한테 전화하면 항상 나 때는 더 힘들었다는 말만 들어서 이젠 안 한대요. 차라리 혼자 견디는 게 낫대요. 왜 우리는 힘든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 경험을 꺼낼까요? 공감하고 싶어서입니다. 나도 그런 적 있어. 나도 이해해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힘듦을 비교하는 순간 공감은 경쟁이 됩니다. 너보다 내가 더 힘들었어라는 메시지가 되어버립니다. 듣는 사람은 내 힘듦은 힘듦도 아니구나. 나는 배부른 소리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공감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공감하려고 한 말이 오히려 상대를 고립시킨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건 비교가 아니라 인정입니다. 지금 내가 힘든 게 맞아. 충분히 그럴 수 있어라는 확인입니다. 하지만 나는 더 힘들었어라는 말을 들으면 자기 감정을 부정당한 기분이 듭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다음부터 말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나보다 더 힘들었다는 소리만 들을 텐데 뭐하러 말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관계는 피상적이 됩니다. 안부만 묻지 진짜 속마음은 나누지 않게 됩니다. 며느리는 힘들어도 시어머니한테 말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게 됩니다. 윤숙 씨의 말은 사실입니다. 정말로 그 시절이 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며느리의 힘듦을 덜어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무겁게 만듭니다. 시어머니는 저것보다 더한 걸 견뎠는데 나는 이것도 못 견디네 하며 자책하게 만듭니다. 위로가 아니라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힘듦은 비교하는 순간 위로가 아니라 벽이 됩니다. 나는 더 힘들었어는 상대방을 작아지게 만드는 말입니다. 누군가 힘들다고 말할 때 자기 이야기를 꺼내지 마십시오. 그냥 상대방의 힘듦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십시오. 많이 힘들겠다. 정말 고생이 많다. 잘 버티고 있네 같은 말이면 충분합니다. 시대가 달라도 상황이 달라도 힘듦은 힘듦입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며느리가 힘든 것과 윤숙 씨가 힘들었던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둘 다 힘든 겁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나 때는 더 힘들었어. 대신 너도 참 힘들겠구나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것이 진짜 공감이고 그것이 품격입니다. 위로는 비교가 아니라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농담으로도 하지 말아야 할 말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상대를 체념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69세 장혜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무기력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혜숙 씨가 걱정이 됐습니다. 여보, 복지관에서 탁구 동호회 한대요. 같이 다녀볼까?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운동신경이 없어. 못해. 며칠 뒤 혜숙 씨가 또 말했습니다. 여보, 이웃집 아저씨가 텃밭 가꾼대요. 우리도 해볼까? 남편이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뭘?
나이 먹어서 뭘 해봤자 귀찮기만 하지. 혜숙 씨는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좀 세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맨날 그래. 뭘 하자고 하면 안 된다고만 하고, 해도 소용없다고만 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면 되겠어?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내가 뭘 잘하는 게 있어야 하지. 평생 회사만 다녔는데 이제 와서 취미를 찾으라고?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원래 그런 거야. 그날 이후로 남편은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혜숙 씨가 무슨 말을 해도 난 못해. 소용없어라고만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 혜숙 씨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혼자 산책 다니는 게 심심해. 당신이 나랑 같이 걸어주면 안 될까? 멀리 갈 것도 없고 그냥 집 앞 공원만 한 바퀴. 나 혼자는 좀 외로워. 남편이 망설이다가 그래, 그 정도는 할게 했습니다. 그렇게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분, 그 다음엔 20분, 점점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공원에서 다른 어르신들을 만나며 남편 표정도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복지관에서 바둑 두는 거 봤는데 나도 배워볼까? 혜숙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못해, 소용없어라는 말이 남편을 얼마나 굳혀놨는지를요. 체념하게 만드는 말은 왜 가장 위험할까요? 이런 말들은 희망을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해도 소용없어. 내가 뭘 해봤자. 원래 그런 거야 같은 말들은 변화의 가능성을 아예 차단합니다. 듣는 사람은 맞아.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애써봤자 소용없어 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시도할 용기조차 사라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반복적으로 넌 못해, 소용없어 같은 말을 들으면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할 수 있는 일도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이 무기력은 관계에도 퍼집니다. 배우자가 무기력해지면 함께 사는 사람도 지쳐갑니다. 혜숙 씨의 처음 말들은 선의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이 활기를 찾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맨날 그래 해도 소용없다고만 하고 같은 말들이 오히려 남편을 더 굳혔습니다. 남편 스스로도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체념하게 만들었습니다. 변화를 바라는 말이 변화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혜숙 씨가 접근을 바꾸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당신이 뭘 해야 해 대신 나를 도와줘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스스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게 됐습니다. 희망은 강요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상처 주는 말보다 더 위험한 것은 희망을 끊는 말입니다. 해도 소용없어는 상대방의 미래를 닫아버리는 말입니다. 배우자든 자녀든 친구든 체념하게 만드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농담으로라도 충고로라도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상대방의 가능성을 지워버립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천천히 해보면 어때?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작은 것부터 해보자 같은 말입니다. 강요하지 않되 가능성을 열어두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람은 변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 가능성을 믿어주는 것, 그것이 어른의 품격입니다. 희망을 지키는 말, 그것이 가장 품위 있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품위와 배운 티 없이 말에서 드러나는 어른의 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먼저 품격이 느껴지는 말의 태도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상대를 이해하려고 먼저 멈추는 말이었습니다. 빠르게 답하는 것보다
천천히 이해하는 것이 더 큰 능력입니다. 멈출 줄 아는 말이 가장 품위 있는 말입니다. 둘째,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당연함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마음, 작은 것도 소중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어른의 격입니다. 셋째, 감정을 숨기지 않고 내 쪽에서 말하는 태도였습니다. 품격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 농담으로라도 하지 말아야 할 말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상대를 단정 짓는 말이었습니다. 단정은 이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고 변화의 가능성을 미리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둘째, 상대의 힘듦 위에 내 힘듦을 얻는 말이었습니다. 힘듦은 비교하는 순간 위로가 아니라 벽이 됩니다. 셋째, 상대를 체념하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희망을 끊는 말은 상처 주는 말보다 더 위험합니다. 이 6가지를 관통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품격은 말투가 아니라 태도라는 것입니다. 존댓말을 쓰고 어려운 단어를 구사하고 목소리를 부드럽게 낸다고 품위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배려하는 마음, 존중하는 태도, 이해하려는 자세, 이것들이 말에 스며들 때 비로소 품격이 드러납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유창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입을 다무는 것이고, 때로는 짧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고, 때로는 솔직하게 내 마음을 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을 더하는 것보다 빼는 것이 때로는 더 큰 품격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로 말하기 전 3초 멈추기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말이 입 밖으로 나가기 전에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어보십시오.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말이 사실인가? 가 아니라 이 말이 관계를 살리는가? 맞는 말이어도 관계를 해치는 말이라면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단 3초만 멈춰도 여러분의 말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께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부드러워지는 사람이 가장 단단한 어른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압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갖는지, 작은 배려가 얼마나 오래 기억되는지, 침묵이 때로는 최고의 대답이라는 것을요. 그 지혜를 말에 담는 것, 그것이 노년의 품격입니다. 품격은 학력이나 경력에서 오지 않습니다. 어떤 단어를 아느냐, 어떤 책을 읽었느냐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살아온 세월 속에서 깨달은 것들을 말과 태도에 담아내는 것, 그것이 진짜 품격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세월, 그 세월이 곧 품격입니다. 다만 그것을 말에 조금만 더 담으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관계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3초만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이 말이 관계를 살리는가?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관계를, 그리고 여러분의 품격을 더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말이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까지 아름다워지는 것, 그것이 어른의 격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평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하고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버의 지혜였습니다.